주제를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역사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철학적인 저거 질문인데? 중학교 때 들어가면 국사 선생님이 항상 저 말씀. 얘들아, 역사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니? 너무 긴장되는 네. 아, 저거 잘못했다고 불려나가는데. 이에이치카, 이에이치카, 이에이치카. 이에이치카. 이해치카가 뭐예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배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토인비가 얘기했죠. 도전과 응전의 아이고, 야, 이게 참 스마트한 부부예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역사란, 저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역사는 어찌 보면 뒷담화일 수 있다. 예, 누군가를 딱 모셔다 놓고 이 사람이 이랬네, 저 사람이 저랬네. 이제야 혜정 씨 입에 미소가 화색이 도네요. 이제야 혈색이 도네요. 아니 사실 미소가 번지면서. 남 얘기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아, 있어요? 좋죠. 술 얘기할 때랑 지금 뒷담 얘기 나오니까 막 그렇게 생기가 이렇게 생글생글 도네요. 역사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술 이야기와 뒷담화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네. 아,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역사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 보면서. 자, 오늘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좀 모셔놓고 네.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와,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네네. 누구를 모셔올까요? 자, 이게 사진을 한번 네. 보시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조선 황실 네. 모습이 아닐까 네. 추측을 해보는데. 저는 국사책에서 저 가운데 계신 분을 본 것 같아요. 누굽니까? 고종 황제. 정답. 가운데 계신 분이 고종 황제시고, 그 옆에 이제 남자들이 고종 황제의 아들들. 그래서 영친왕, 옆에 순종, 바로 순종의 아내, 즉 고종의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네. 순정 효황후가 있고, 자, 이 마지막으로 맨 끝에 지금 아우 귀여운 아이 하나 있죠. 예,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저분이 누구죠? 귀여워. 너무 귀여운 공주님이네요, 공주님. 예, 공주님. 누구시죠? The Last Princess. 네, 마지막 공주.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비운의 황녀 덕혜옹주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맞습니다. 황녀. 맞습니다. 보통 공주라고 하지 않나요? 왜 옹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옹주는 왜 옹주냐면, 귀엽게 발음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듀 이런 거, 공듀. 혹시 따님 있으세요? 아니요, 아들밖에 없어요. 따님 저희 딸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정식 부부시잖아요. 네네. 그죠? 네. 비공식 부부. 그런 그럼 셈이죠.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방송 못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당시로 가면 이제 정식 부부, 정실. 예, 정실 부부, 정실 부인한테 나면 아들은 대군, 그리고 딸은 공주. 예, 그러니까 이 따님은 공주가 되는 우리 거예요. 셜록이를 그래서 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부가 네. 또 네. 예, 후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사망. 사망. 그렇죠, 사망이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맞긴 맞잖아요. 사망을 띄우면 사망 플래그를 띄우면 됩니까? 아, 재밌다. 사망. 바로 사망 나오네. 그렇죠. 정실과 후궁의 차이. 맞습니다. 그래서 후궁의 딸인 경우에는 옹주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들은 그냥 군. 아. 자, 우선 이제 이 덕혜옹주가 태어난 시점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덕혜옹주가 태어난 그 연도는 1912년생입니다. 12년생. 그러면 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 정확한 그 용어는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요즘 쓰고 있는데 1912년에 덕수궁에서 태어나요. 네. 이때 그 아빠가 누구였냐면 아까 보셨지만 고종 황제. 고종 황제예요. 네. 고종 황제 이때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소리. 연세라고 하면은 일단 나이가 좀 한 50대는 지났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놀라실 겁니다. 왜요? 이때 고종의 나이가 네. 환갑이에요. 황갑인데 늦둥이를 보신 거예요? 지금도 힘든 거 아니죠? 와, 그러니까요. 황제시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 늦둥이의 또 고명딸이 고명딸이에요.
고명딸이 뭐예요? 고명딸은 뭐냐면 정말 뭐 아들 쭈루룩 있는데 네. 오로지 딱 딸 하나 있어요. 딸이 엄청 귀한 집이에요. 너무너무 그냥 귀여움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진짜 사랑받으면서 크셨겠다. 슈퍼 사랑을 독차지했겠네요. 그렇죠. 사실 덕혜 옹주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 많지 않아요. 맞아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적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이 덕혜 옹주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빠 고종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종이 얼마나 딸바보였는지 네네. 하나씩 제가 알려드려 있습니다. 딸바보가 옛날에도 진짜 있었네요.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아 그럼요. 아가야. 딸바보 고종 첫 번째 이야기.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또 이게 교육열이 또 셉니다, 이 고종이. 근데 황제의 딸인데 밖에 나가서 교육시키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유치원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네. 유치원을 만드나요? 아, 예, 유치원을 만듭니다. 아, 진짜요? 아니 아, 역시 클라스. 아빠가 유치원 만들어줬대요. 저는 제가 만약에 유치원 만들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제가 저 교사 못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요구하네요. 이제 유치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덕수궁 안에 준명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예, 황실 최초의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워진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이 고종이 이 딸을 사랑했냐면 사실은 그 거처 침소 네. 있잖아요. 침소하고 준명당 사이가 한 150m밖에 안 돼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네. 근데 항상 아침에 가마를 태워가지고 혹시 넘어질까 봐. 진짜 대단하네요. 그 짧은 거리를 가마를 태워서. 아니 근데 딸이 한 명이라서 그냥 뭐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또 재밌는 얘기가 유치원을 혼자 다니나? 아니요. 친구들이 있어야죠. 친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강제 징집해라. 영유아들 다 징집해요. 대신들의 뭐 손녀라든지 친구들을 붙여주셨구나. 붙여준 거예요. 어머. 그리고 우리 아빠 고종 걱정이 또 많습니다. 근데 걱정이 좀 생각보다 많으신데 너무 많으신데요? 이건 좀 굉장히 실질적인 걱정이에요. 호적 문제. 호족이 뭐죠? 근데 당시 지금 일제강점기잖아요. 네. 황실이 일본 황실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 황실, 일본 황실 그 계보에 덕혜옹주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올려야 되는데 이 덕혜옹주에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귀인 양씨인데 네. 이 어머니가 소주방 출신이에요. 소주방이 뭐예요? 소주? 소주. 아니요? 네, 그럴 줄 갑자기 얼굴이 또 밝아지셨네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나 혼날까봐 나도 입 가만히 다물고 있어요. 아, 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그 소주 만드는 곳은 아니고요. 이곳은 그냥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음식 같은 것도 담당할 수 있고요. 주방이군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 황실에서 천민 출신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아이를 황실에 입적은 못한다. 우리나라 일을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렇죠. 간섭했어. 아니 왜냐면 일제 강점기 식민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상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고민하다가 머리를 씁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식민지를 다스리는 기구입니다. 그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을 덕수궁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하겠죠. 네. 지금 뭐 일제가 시작됐는데 뭐 어떻게 좀 잘해주시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 좀 한번 좀 걸읍시다.라고 해서 이 총독을 데리고 150m를 걷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150m면 딱 유치원 거기잖아. 쪽으로 가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유치원 쪽으로 간 거예요. 준명당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덕혜옹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면서 그 총독한테 저기 저 아이가 내 딸이요. 정말 저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덕수궁이 지금 웃음꽃이 그냥 만발하오. 내 딸이요. 내 딸이라고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왜 강조를 했지? 내 딸이니까. 하신 거네. 내 딸이니까 이거 호적시켜줘, 입적시켜줘 달라. 계속 압박을 넣은 거예요. 결국 이제 총독이 눈치챈 거죠.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일본 황실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당시 상황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니까 예. 굉장히 억울한 시대잖아요. 왜 굳이 일본 왕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왜 그랬을까요? 아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네. 내가 죽었을 때 우리 딸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곱게 자라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적어도 황실 소속이라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든 아빠로서 딸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걸 거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죠. 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뭐요? 이 아빠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것이 결국 덕혜옹주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 아빠가 이걸 모르고 결국 1919년에 네.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이때 덕혜옹주의 나이는 8살. 아유, 먼저 어떻게?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 어린데. 너무 어려. 너무 어려. 어떡해. 특히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네.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독살되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돌면서 맞아요. 예, 민족적 또 울분이 쌓이고 이게 이제 3.1운동으로 또 이제 확산되는 네.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고종이 죽고 3.1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덕혜옹주에게 쏠립니다. 그럴 것 같아. 예, 덕혜옹주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왜 그래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러지? 소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와. 아빠를 똑 닮았어요. 진짜 이마가 완전 네, 똑같이 정말 생겼다. 아빠를 정말 빼박이에요, 빼박. 너무 닮았는데 또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에 오늘 덕혜옹주가 어디를 방문하셨다. 덕혜옹주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이러하였다. 어머. 저 사진들 기자들이 찍은 거예요? 그럼요. 기자들이 항상 일본 따라다니는 사진으로 거예요. 계속 아이고.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왕족들이.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왜 유독 덕혜옹주 기사를? 지금 이 3.1운동이 지금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막 확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대한제국의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를 통해 가지고 그 관심을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아이콘 같은. 맞습니다. 당시 그 대한제국의 마스코트? 어. 예, 이런 식으로 덕혜옹주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이에.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약간 이제 눈에 가시가 되죠. 당연하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다들 왜 이러지? 느낌 안 좋은데? 덕혜옹주가 혹시 한일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겠다. 예, 덕혜옹주에서 강제로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1923년에 일본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정말 우리한테 너무 아픈 사건인데 네.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벌어져요. 정말 이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면서 이 도쿄가 그냥 푹썩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졌는데 이때 뭔가 어떤 그 타겟팅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화가 나 있어. 쟤네들 때문이야. 울분이 막 그쪽으로 이제 쏟아지잖아요. 마녀사냥을 막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의 독약을 풀고 있다. 그리고 이 조센진들이 지금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 이 조센진 처녀들의 그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이러면서 일본 그 당시 피해를 받았던 일본 민중들은 분노하겠죠. 타깃을 잡는 거예요. 조센진 사냥을 시작합니다. 민간인들이 자경단이라고 무장을 해가지고 조선인 사냥을 해요. 진짜 그냥- 못했다. 못해 처음 오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보다가 너 얼굴이 조선인 같은데 너 1부터 10까지 일본어로 한번 이야기해봐. 테스트까지 해요. 발음을 보겠다는 얘기죠. 발음이 일본 발음이 아니야? 그럼 그 자리에 죽인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무려 백조 대낮에 한 6천 명이 학살돼요. 일단 돌아다니면은 일단 무조건 사냥당했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어떤 일단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식민지의 공주가 왔다?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불안했겠어. 아빠도 없지. 그렇죠. 혼자 여기 와 있지. 분위기 되게 안 좋지. 지금 살해 협박 같은 거 엄청 당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덕혜옹주의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온병이에요. 보온병? 병이요? 왜 보온병일까요? 보온병? 그런 거 아닐까? 애착 인형처럼 항상 있어야지만 편안한? 아니면 고종이 쓰시던 거를 아, 아빠의 이게 유품. 좀, 예, 그건 아니고요.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다? 독살. 독살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와서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럼 나도 독살될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 와, 13살 소녀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일본에서 유학하니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먹어. 하면 절대 안 먹어요. 아, 오로지 자기가 갖고 온 보온병에 있는 물만 먹어요.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으셨을까. 그런 과정에서 비극은 연이어 벌어집니다. 1년 뒤 1926년이죠. 26년에 오빠 순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뒤 1929년에는요. 이건 정말 큰 아픔이죠. 자신의 어머니 귀인 양 씨가 돌아가십니다. 자, 엄마가 죽었어요. 상주니까 예. 그 상복 입고 예를 해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걸 금지시킵니다. 상복을 입고 예를 취하는 걸 못하게 해요. 왜요?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덕혜옹주의 엄마는 천민 출신. 출신 때문에요? 지금 덕혜옹주는 일본 황실에 들어와 있는데 일본 황실이 천민 앞에 상복을 입고 이건 안 된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천륜인데 그거는 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아이러니컬한 게 아빠가 그렇게 노력해서 요청해서 그 입적을 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걸 못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예, 아빠가 이거 하늘에서 이걸 봤으면 아이고 내가 괜히 그랬다. 그냥 자연인으로 살게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다. 아마 그런 생각을 짠해. 할 텐데 그 아빠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또 생겨요. 여기서 아직도 안 아직도 끝났어. 비극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 또 잘못됐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걱정이 뭐였냐면 일제강점기였으니까 혹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일본 사람한테 시집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큰 걱정.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국인하고 이렇게 좀 짝을 지어줘서 잘 사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다. 이게 다 아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당시 그 빵빵한 집안 그 대신에 네. 아들을 예, 이렇게 약혼을 시켜요. 다 되는 거 같죠? 네네네. 네. 근데 이 사실을 또 일본이 안 거예요. 어. 일본이 알더니 무슨 소리? 아니 황실로 입적을 시켰는데 이거 보고도 안 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안 돼. 결혼까지 그쪽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죠.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보고치기 없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약혼이 파기가 돼요. 어머.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일본 황실에서 강제로 일본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국 고종이 가장 우려했던 그러네요. 그 일이 발생했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막 이런 소문까지 도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기 그 며칠 전부터 덕혜옹주가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울었대요. 정말 온갖 소문이 가득한 데다가 일본인과 결혼을 강제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죠. 대소문까지 막 또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화가 엄청나고 가슴 아프고 막 난리 났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일본은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그저 억지로 일본인과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대한제국의 황실을 유지시켜 줬던 네.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핏줄의 정통성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이걸 완전히 정통성을 끊어버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일본인 핏줄을 섞이는 거예요. 섞이고. 예.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 조선의 황녀 이런 말을 못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계속 희석시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거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덕혜옹주도 울고 조선 사람들도 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아픔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덕혜옹주가 지금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네, 네, 모습이에요. 네. 지금 그 옆에 신랑이 서 있거든요. 신랑 사진 지금 어때요? 지웠죠?
신부 지금 드레스 입고 있는 옆에 검은 지금 공기대 있잖아요. 검게. 저 없는 원래 있던 거예요, 사람이? 네, 저게 원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지운 거예요? 지워낸 거예요. 그 왜 송기종 마라톤에서 그 일장에 지운 느낌 있잖아요. 어,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네. 이거는 도저히 이걸 기사를 낼 수가 없었다고 본 거죠. 결혼 사진은 당연히 신랑 신부가 함께 있는 사진인데 그러니까요. 저거는 네. 단독 원샷을 내보냈네.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팠을까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결혼한 이 신랑, 이 소 다케유키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도쿄대학교 출신의 시인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안 자체가 대한제국 옹주와 결혼할 수 있는 급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일본의 의도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섞으면서 격화시키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31년에 결혼을 했고요. 네. 바로 그 다음에 32년도에 딸을 낳게 됩니다. 예쁜 딸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네. 딸이라는 건 또 축복이고 그래도 짧게라도 좀 좋은 시기를 행복한 시기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있거든요. 있지만 그 바람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딸을 낳은 이후부터 덕혜옹주에 대한 기사가 싹 사라져요. 딸을 낳고 나서부터요? 네. 이유가 그 기사가 뭐예요?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지?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때부터 이 덕혜옹주의 정신 상태가 최악으로 떨어집니다. 심신이 너무 약해져 계셨구나. 이제까지 쌓인 것들이 이제 이게 몸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왜 조현병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 조현병.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무서운 그 병인데. 덕혜옹주 집을 누군가 방문을 했는데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덕혜옹주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그 앞에서 칼칼칼칼 대면서 웃고 있는 이 모습들의 증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황실에 대한 일본 재정 지원이 끊겨요. 결국 남편도 더 이상 부인을 케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돼요? 결국 정신병원에 아이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혼까지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더 아픈 기억. 그 둘이 이혼하고 나서 딸이 결국 자살해요. 예.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딸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어떤 이 모습들 속에서 딸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이 파탄의 그 끝을 가게 된 거죠. 진짜 너무 그 몇 년 동안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고통을 받았네. 평생을.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광복됐잖아요. 네. 이제 정말 그리고 그리던 자신의 고향으로 그래도 오면서 또 마음의 치유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다시 왔어요? 못해. 왜요? 대한민국에서 거부합니다.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아니 왜냐면 왜였을까? 왜냐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는데 대한제국의 그 핏줄이 들어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의 도리로 이렇게 좀 모셔라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나라를 시민주로 만든 게 누군데 이 사람들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와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자의적으로 간 희생양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안 됩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계속 넘어가다가 결국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소장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때 고종이 약혼시키려고 했던 그 김장한의 형이 있어요. 그 형 김을한 마침 기자였어요. 이 기자가 그 박정희 당시 의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의장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지금 일본에
덕혜옹주라고 대한제국의 그 마지막 황실의 딸이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제 그때 이 박정희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고종이 딸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십 아예 년간 지워버렸구나, 스포트라이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를 내고 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아이콘이었는데.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고종이 딸이 있었어? 허허, 그럼 모셔옵시다. 라고 해가지고 1962년 드디어 덕혜옹주가 들어옵니다. 오셨으니까 범죄님. 몇 년 만이에요. 너무 네. 많이 지났다 시간. 그래서 이 창덕궁 낙선제에서 네. 머무시다가 1989년에 결국 돌아가세요. 어지러이 물든 그대란 세상 속 달이 저문 밤 하늘 같죠. 스치는 바람에 꽃잎들조차 덕혜옹주가 낙선제 생활하시면서 썼던 네. 글귀가 있었대요. 이게 정신이 그래도 돌아오셨을 때 네네. 꽤 정상적인 어. 어떤 상황에서 쓰신 글이 있다고 하는데 혜정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말 이 덕혜옹주의 그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그 자신의 인생에 투영하면서 살아온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덕혜옹주는 제국의 옹주? 그래도 대접받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암흑의 딸들은 과연 어땠을까? 더 아픈 그 가슴을, 아픈 그 기억을 가지고 있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딸들에게는 네. 이런 시대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시간이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오신 분들은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두시나요? 저는 남편의 행복? 이게 코미디다. 이게 코미디다. 지자비를 그렇게 여기서 하면서. 남편의 미소? 와, 맞아요. 남편의 행복. 너무 아, 근데 멋있다. 기분 좋겠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아내가 좋아한다면 뭐 어디든 네. 무엇이든 할 본인의 거고. 행복이 뭔지 좀 말을 해보시죠. 본인의 뭐 저는 진짜 뭐 요즘엔 특히나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요즘에 역사책을 제가 또 최순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보는데 나만 행복한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 사회 나가서는 우리 국가가 좀 잘 나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 아, 뭐 누가 보면 바이든인 줄 알겠어요. 아, 왜 우주평화라 그러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 스타워즈 찍으시는 것도 아니고. 지성 씨의 인생 1순위는 뭐예요? 우리 프로그램, 고품격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유전자가 이제 가족, 네. 건강, 돈. 이 순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1등이라는 거죠? 돈이 아니죠. 3위 1이 아니고 1, 2, 3이죠. 가족, 건강, 돈. 3위 1이 아니고 1, 2, 3. 근데 저도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 다음에 일이랑 오롯이 내 시간을 즐기는 시간 너무 같이 있지 않아요? 아, 같이 있죠. 저희가 한 얘기가 뭐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할 만한 맞아요. 그런 또 행복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늘 고민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까 어느 신이 얘기한 것처럼 하루하루 죽어가는 어떤 삶이라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네. 전 사실 그런 답은 이미 역사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이 몇 월 며칠이었죠? 8월 15일. 예, 무슨 광복이었죠. 날이? 광복절이잖아요. 그걸 모를 그쵸? 리가 있습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날도 있을 거 아하.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린 날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같은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예, 바로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라는 게 좋은 거, 신나는 거 이런 것만 기억하는 게 역사는 아니거든요. 네. 아픈 거, 지우고 싶은 것조차도 기억하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8월 15일 광복절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8월 29일 경술국치일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광복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한 이틀은 지났지만 네. 특집 기념으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네. 한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허. 한번 오늘 이 두 사람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인데 혹시 이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세요? 저 모를 수가 없죠. 왼쪽은 알죠. 역적. 역적의 뭐 대명사죠.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누구? 얘기 때문에. 완용. 오, 네. 맞습니다. 리완용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쪽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음. 이분만큼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네 영광스러운 그 글자를 같이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 맞다. 진짜요? 오, 소리. 네. 이분이 뭐지? 누구냐면요. 누구세요? 그 독립운동가세요. 아, 고환 박상진 선생님이세요. 상진 선생님이세요. 우와, 나 지금 그건 나 몰랐네.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그러네요. 저랑 동명이인이죠. 박상진. 예. 이름이 똑같네요. 네. 나라를 팔아먹은 대명사였던 이완용과 네.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고원 박선진 이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아까 질문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네. 대한 어떤 그 답을 한번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시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그 역사 사건은 네. 바로 을사늑약 체결입니다. 알죠. 혹시 을사늑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거 나라 팔 때 쓴 문서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탁 퉁치고 들어오시는 게 재성 씨가 뭐 이렇게 싹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데 실루엣 그러니까. 정도는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요. 아,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1905년 이또가 네.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을사늑약, 늑약이라고 하는 게 책찍 들고 강제로 이렇게 약속을 체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바로 외교권의 강탈이었습니다. 이 외교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 강탈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는 그쵸.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그렇죠. 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적극적으로 나라를 넘기는데 일조했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 그렇죠, 을사오적?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나라 팔아오는데 앞장섰던 5명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성 씨, 네. 을사오적 일단 누가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5명.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안 돼! 저부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부터 얘기해요. 이완용. 이완용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삼완용, 네. 아니, 사완용, 오완용까지.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이완용 빼고는 근데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인지도가 높지? 저 친구는? 아니 근데 진짜 모든 분들이 을사오적하면 이완용 너무 용감하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리고는 그만. 네, 대답을 하셔요.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들의 프로필을 제가 좀 봐드릴 텐데요. 네. 자,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시죠. 좀 기억을 해놔야겠어요. 네.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농상 대신 권중현, 외부 대신 박재순. 우리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딱 끝났을 때 이후에 재성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떻게 불리게 되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했던 이 5명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소환시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결코 못 죽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그죠? 계속 오르내리겠죠.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이완용 씨 그분 사진 밑에 학부대 신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이게 뭐예요?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 교육을 하는 사람이 나라를 팔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약간 각 부의 장관 같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장관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8명이 있었어요. 8명의 그 강요회의가 열렸거든요. 이또가 이제 다 모아놓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뒤에 뭐 헌병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총칼 딱 든 상태 속에서 이게 찬성해 라고 지금 압박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완용이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는 한편 한국의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용, 이근택이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권중현, 박재순도 뭔가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서 찬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제일 처음으로 앞장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을사늑약 체결에 어떻게 보면은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받습니다. 일본이요.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1907년 정미 7조약이라는 걸 또 체결해요. 이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데 또 이름이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완용. 빠지는 데가 없네. 그렇죠. 그리고 1910년 이때도 조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도 이완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을사오족 중에서 을사늑약, 정미 7조약, 병술국치 이 세 조약에 모두 들어간 인물이 이완용입니다. 와, 거의 그냥 3번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거의 그냥.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나약해서 억지로 했을 순 있지만 이분의 행적을 보면 약간 확신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했지만 무서워서 차라리 그럼 은퇴를 하고 제야로 사라지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남아가지고 맞아. 계속 날인을 했잖아요. 이분의 확신범과 이분의 일관성의 맥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원래 이게 왜 확신범들이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는 거다. 본인 스스로는 애국자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 난. 이게 진짜 동의해요. 동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예 그냥 합방을 하자라는 그 친일 합방 청원 주도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 반대하고 있었던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의병 탄압도 앞장섰고요. 고종 강제 퇴위에도 앞장을 섰고요. 그럼 일본인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은? 진짜 타임머신 하나 타고 가서 진짜 한번 귓방망이를 한번 또 때리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했었나.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확신이다. 끔찍한 사람이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한번 거칠게 나눈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되는 기점. 네. 저는 3.1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1운동 이전까지가 제국의 시대였다면 3.1운동 이후부터 이제 민국의 시대가 전개되면 지금까지 오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 3.1운동을 그럼 이완용은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때 이제 당시 그 신문에 기고를 해요. 이 3.1운동의 그 관점에 대해서 이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식민 통치에 순응하면 죽을 고비에서도 살 길이 생기는데 왜들 저렇게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찾아가는가. 이런 뉘앙스로 끊임없이 글을 남깁니다. 야. 그러면 이완용 씨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를 위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라를 위한 거라니까. 옛날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을사오적 5명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다 확신범들이에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똑같이 이걸 다 한 번씩은 역임합니다. 장원급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판사 출신들이에요. 네. 야, 판사라고 하면 판단력이 제일 좋아야 되고 그럼요. 국민의 편에 서서 자기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이렇게 막 물어보면 대부분의 꿈이 저는 유튜버. 뭐 유튜버, 판사예요. 또는 의사예요. 맞아. 또는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맞아. 많이 할 때 저 깜짝깜짝 놀래요. 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꿈이 명사일까? 왜 직업일까?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의 꿈이 명사였고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대한제국의 판사여도 되고요. 일제강점기의 판사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꿈은 판사, 판사니까. 명사, 직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여서는 안 되고 동사여야 되거든요.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교육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이완용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네. 거기 국민 세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또 다른 주인공. 아까 누구였죠? 박상진 선생님. 맞습니다. 이 박상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안 들어보셨죠? 네. 1910년이 아까 어떤 해라 그랬죠? 우리가 나라를 잃은 이른 그 해잖아요. 네. 그 1910년에 드디어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양 법원에 발령까지 난 상태예요. 자, 드디어 이제 판사의 길로 들어가는 시점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판단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갈림길이죠. 예,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 인생극장. 자, 일본 입장에서 이 식민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식민지를 다스릴 사람이 누구가 되면 좋을까? 네. 그거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조선인. 최고죠. 그치, 맞아. 여기서 눈 찔끔 감으면 네. 편한. 만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지. 근데 정말 이 선택이 무거운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대에 서면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박상진 의사 선생님한테도 많은 유혹이 진짜 있었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간 동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그런데 근데 나라가 딱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바로 사표를 던져요. 멋있다. 신념. 박상진 선생님은 이분은 늘 동사의 꿈을 꾸셨던 분 같아요. 동사의 꿈이라면 이분이 늘 공부했던 이유, 이 법조문을 외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 법조문을 위해서 판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 네. 그 사명 하나로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판사로 유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을 대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잖아요. 일본인 편에서 그렇죠.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박상진 선생의 심정이 뭐였냐면 딱 나라가 망하고 사표를 내는 순간 이런 심정이었던 거죠. 이제 내가 앉아있을 자리는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판사의 앞자리. 그 자리가 내가 앉을 자리다. 당시에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판사를 바로 그만두고 그럼 독립운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지점 속에서 만주로 가십니다. 예, 만주로 가서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그 군대를 통해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했냐면 자금. 그렇죠.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대구에서 쌀가게를 여십니다. 백산도 거기 쌀가게 아니었어요? 오, 우리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물건을 배웠었죠. 파는 백산상회. 예, 여기는 이제 대구에서 상덕
상덕태상회라는 걸 열게 돼요. 다른 상황이네. 예, 상덕태상회라는 걸 열게 되는데 네. 그리고 더 놀라운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런 상덕태상회 상회를 열 때 자금을 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미 했어요. 경주 최부자.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최부자 댁이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와, 얼마나 부자셨길래 백산성에도 예전에 쌀을 맞아요. 팔아야 되는 쌀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동이 그렇죠. 그 거점이었잖아요. 거점이었지. 쌀을 대셨네 또. 어쩌니 박상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입니다. 이 1910년 비밀교섭 조직인데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 바로 김좌진 장군. 예. 이 조직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김좌진 장군이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 활동을 하면서 의열투쟁을 이 박상진 선생이 1910년대 이끌게 되는 겁니다. 야, 멋있다. 그런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붙잡히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마음먹은 것처럼 결국 일본 판사 앞자리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네. 그때 짠. 박상진 의사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연세가 38세. 네. 젊죠. 말도 안 돼. 그렇게 앞날이 창창했었을 나이에 내 모든 걸 걸고 싸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상진은 죽었지만 제2의 박상진, 제3의 박상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 뒤에요. 왜냐하면 박상진이 하나의 어떤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러면서 박상진의 대한광복회가 1910년대에 있었다면 1920년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조직이 활동을 하죠. 영화 암살, 영화 밀정.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조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멘트도 의열단. 있는데 맞습니다. 의열단. 그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원봉뿐만 아니라 이제 의열단 단원이 뭐 조선 총독부 폭파라든지 종로 경찰서 폭파라든지 이 엄청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 뭐 김상옥, 김익상, 나석주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1910년대 바로 이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갖게 된 것이고 이렇게 나도 제2의 박상진으로 활약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박상진은 죽었지만 박상진의 그 뜻과 의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또 궁금한 거. 또 박상진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 네. 이완용은 말년에 어떻게 몇 살까지 살았어요? 됐나? 그렇죠. 자, 이완용도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꾸역꾸역 삽니다. 예, 그래서 장수해요. 그래서 무려 68세까지 장수하고 자연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정말 호화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고종의 장례식 이후 가장 큰 장례식이었다라는 평을 들을 저 정도로 사진 봐요. 저 지금 인파들이 우리 조선의 국민들인 사람들, 거죠? 네. 저분들은 왜 나오신 거죠? 뭐 아니 이완용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장하님 떠들썩했죠. 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심정이었죠. 아이고 그놈이 드디어 갔구먼. 어떻게 가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어떤 심령들이 많지 다 않았을까요? 억한 심정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중요한 건 역사는 이완용의 죽음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에 대해서 무서운 거죠.
이완용이 딱 죽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신문 사설이 하나 실리게 됩니다. 이완용. 바로 다음 날요? 바로 다음 날. 기다렸네 누군가가. 신문 사설의 제목이 이겁니다.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어떤 그런 제목이었는데, 야, 이 신문 사설을 읽으면요,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이 사설엔 뭐가 있냐면 날이 서 있어요. 배이겠구나. 그 날카로운 글에 의해서 배이겠구나. 서슬퍼런 그냥. 맞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재성 씨가 한번 느낌을 살려서 한번 그 베이는 글자가 주는 그 베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의열단의 일원이 지금 거의 됐거든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보호 순사의 겹겹 하수와 견고한 어모도 저승차사의 달려듦 하나는 어쩌지 못하였다. 너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 이때였다. 아무리 몸부림하고 앙탈하여도 꿀꺽 들이마시지 아니치 못할 것이 이날의 이 독배이다. 어허,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아야지. 앙탈하던 이 책벌을 이제부터 영원히 받아야지. 오,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와, 정말 모두 알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요. 삶의 시간은 소멸되었지만 역사의 시간은 시작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게 될까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 역사의 심판대 속에서 네. 이 두 사람의 영원히 지금 누워 잠자고 있는 묘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원 박상진 선생의 지금 묘입니다. 깔끔히 지금 단장된 모습이죠. 이게 지금 이완용의 묘입니다. 저게 뭐죠? 이게 처음에 감자인 줄 알았어요. 무서워요, 약간. 그죠? 음지에 있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묘가 이게 온전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럼요. 예. 다 파헤치고 싶지. 결국 이 묘는 파묘되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채석장으로 지금은 변신되어 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까 동아일보 얘기처럼 글처럼 살아서 받지 못한 벌을 죽어서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반대로 이제 박상진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네. 후에 그 공을 좀 저희가 치하를 좀 해드리고 그렇죠. 인정을 해주고 했나요? 지금은요. 건국 공로헌장 단장 즉 독립장을 추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박상진 공원이 지금 건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박상진 의사의 그 옥중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청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박상진 의사에 대한 기억에 대한 어떤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평가되는 것,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잘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죽고 난 이후 역사의 시간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또 한 번 비교해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조선의 궁궐과 이것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네. 이 조선 왕가의 암투, 암살. 시크리파이 같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우선 이제 궁궐 이야기부터 먼저 네. 간략히 하고 한번 출발해 볼 텐데 서울의 궁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죠. 많죠. 왜 5대 궁궐 하는데 한번 어디인지 잠깐만, 한번 5개나 있었어요. 네. 5개잖아. 그러면 재성 씨부터 아는 것만 한번 뭐뭐 하세요? 경청 경복궁. 경복궁. 창경궁. 다시 피세요. 안 돼요. 창경궁. 다시 빼야 돼. 청경궁, 덕수궁. 국수궁. 수궁. 좀 힘든 거 나올까요? 경이고. 어. 마지막에 숨겨져. 또 하나. 깍궁. 창경궁. 창경궁. 알았는데. 초성 힌트로 달라가지고. 창덕궁과 다른 창경궁은 다. 거구나. 같은 건 줄 알았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5대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어딜 갈까 하다가 딱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한양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계획도시이자 신도시. 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동쪽에 왜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고 서쪽에 이제 이 덕수궁과 경희궁이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경복궁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 궁궐 중에서 센터 중심은 경복궁이니까 경복궁부터 한번 가볼 텐데 자, 이 궁궐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면요. 네. 크게 세 등분을 나눌 수 있어요. 경복궁이 이제 대표적인 공간인데 네. 일단 딱 들어가시면 그 맨 앞에 보이는 공간이 왕이 정치를 하는 공간이에요. 정치를 하는 공간.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네. 이제 주무시는 공간, 네. 주거의 공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좀 더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휴식은 방에서 취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따로 휴식하는 공간. 아니 뭐 정원도 좀 있고 꽃도 좀 보고 힐링 공간. 힐링. 거닐기도 좀 하고 그런 공간. 이렇게 정치하는 곳, 주거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지는데 아주 경복궁이 그 전형적인 그 원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이제 궁궐이라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이후에 또 다른 궁궐들을 많이 또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 이유도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복궁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또 다른 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궁금하죠? 다른 궁들은 뭘까? 다른 별장 궁들은 같은 뭘까? 별장 같은. 왕의 별장. 가족들, 왕의 왕의 가족들. 아니면 왕 혼자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보필하는 뭐 신하들? 신하들. 아니, 후궁들. 후궁들. 예. 틀린 말들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창덕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덕궁은요. 경복궁이 중심이라면 창덕궁은 그 중심을 좀 보조할 수 있는, 보필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궁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궁궐요? 이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만약에 경복궁에서 화재가 났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임금이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가끔도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네. 예,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면 좀 약간 이사도 가야 되고 벙커 같은 곳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비로 어쨌거나 하나 해놓는 거지. 그렇죠. 예비. 아, 별채. 1가구 2주택. 네. 아. 그 왕 정도면 1가구 2주택을 해야 돼. 그렇죠. 1가구 5주택. 세금은 중과세를 안 했겠죠? 네네네. 10주택까지 가도 뭐할 말이 없죠. 왕 정도면 해야죠. 어쨌건 이래서 창덕궁은요. 조선 여러 궁궐들 중에서 네.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어쨌건 이 창덕궁은 정말 예쁜 곳이니까 가족들끼리 또 연인들끼리 네. 와. 호젓하게 이렇게 걷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맞아요. 공간이니까 너무 좋다. 강추합니다. 가야 창덕궁, 되네. 창덕궁. 네, 정말 그냥 창덕궁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창녕까지 가면 좋아요. 그리고 대학로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 창경궁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이제 세종이 네. 자신의 아버지 네. 누구죠? 태종. 태종. 이 태종을 위해서 지은 수강궁. 그러니까 수강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오래 사시라, 건강하게 사시라. 예, 그런 의미로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성종이 그 대비들, 어머니라든지 할머니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좀 증축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곳이 바로 창경궁이 되는 겁니다. 오. 네. 이게 한꺼번에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건설이 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직 설명 안 하신 서쪽에 있는 궁들은 훨씬 더 나중에 지어진 건가요? 지금 이제 창덕궁이나 창녕궁은 진짜 말 그대로 로열 패밀리. 네. 예, 그분들과 이제 관련이 있다면 네. 서쪽에 있는 경희궁하고 그리고 덕수궁은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왕가의 어떤 친척들 아. 과 관련이 있거든요. 우선 먼저 경희궁을 좀 살펴보면 이 경희궁은 어떤 곳이냐면 선조의 5째 아들 정원군. 이 정원군이 머물던 집인데 선조의 아들 중에서 네.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광해군. 네네네. 광해군. 그 5째 아들 그 정원군 집에 왕기가 서린다. 왕이 태어날 곳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그 곳을 그냥 다 뺏어버린 거예요. 우와. 그리고 거기다 궁궐 지어버린 거예요. 어머. 여긴 나의 집이야. 어. 왕은 나야. 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와, 이 탓 때문에. 와. 여기서 이제 경희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실 경희궁은요. 뭐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예, 사라졌다가 요 근래에 네. 이제 일부 복원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역사박물관 뒤에 가보면 맞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덕수궁 한번 가볼게요. 덕수궁은 원래 이름은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곳이냐면 네. 성종의 형 월산대군이 있어요. 월산대군의 집이었어요. 집이었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왜 경복궁 창덕이 불타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갔다가 손조가 왔는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월산대군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광해군이 즉위했던 곳이 바로 이 경운궁이 되는 거예요. 일단 경복궁을 시작으로 각각 시기에 맞춰서 궁의 역할들이 달라져 왔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5개 궁궐의 역사만 봐도 조선의 역사 전체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궁궐마다 우리 저 부모님들 또 이렇게 연인분들을 위해서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왕가의 시크릿 파이. 첫 번째. 오케이, 빠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적어야 돼.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소 공개합니다. 그곳은 바로 경복궁 수정전입니다. 수정전? 낯설죠. 아예 몰라요. 그죠? 예. 예. 근정전도 아니고 경회로도 아니고 수정전. 자, 위치 한번 보시죠. 경회로 바로 옆이네. 네, 근정전을 가다가 경회로를 가실 때 모두 다 지나치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가족분들과 연인분들이 근정전을 둘러봐요. 둘러보고 이제 야 다음에 이제 어디 경회로 가자라고 해서 경회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정말 영혼 없이 지나치는 곳이 저 수정전입니다. 뭐지? 근데 저 수정전 저렇게 지나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전 근정전에서 끝났습니다. 제 여행은 항상 근정전에서 입장료 냈는데 대문만 들어갔다 바로 나와요? 왜냐면 저기 갔다가 제가 한번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왜요? 저기 갔다가 경복궁 갔다가 덕수궁을 갔거든요. 네. 이런 지식이 없잖아요. 관람 포인트가 없어요. 아예. 맞아요. 그러면 뭘 봅니까? 인테리어 보죠. 네.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 똑같이 생긴 거를 조금 떨어져서 또 보고 조금 떨어져서 또 보고 조금 떨어져서 또 보고 계속 그러고 한자는 한글로 안 써져 있고 그럼 계속 거꾸로 써 있는데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막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네. 사실 사진 아는 찍고 만큼 보이는 나오고. 거니까. 맞아요. 사진 찍고 나와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잖아요, 선생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전 포인트를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건물마다 용도와 스토리가 다 다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똑같은 맞아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 비어있고 어찌 보면 죽어있는 공간에 살았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딱 겹쳐지는 순간 그 공간은 새롭게. 짜잔 어, 하고 이제 네. 빨리 불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수정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정전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뭐 대본들 이렇게 보실 텐데 그거는 무엇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한글. 설마 세종대 형님 세종대왕. 집현전? 저기에서 안 드셨어? 그 문자 정답. 아 맞습니다. 네. 저기가 바로 한글의 병원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한글이 탄생한 곳. 네 맞습니다. 와. 예전에 여기가 집현전이었어요. 집현전. 아, 집현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 학사들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맞아. 한글이라고 하는 곳이 창제된 곳이에요. 와 저기였구나. 와. 아니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연인들한테 여기야 한글 이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프리패스할 곳이 아니었네. 수정전이었어요. 수정전.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곳이에요. 한글만 창제된 곳이 아니라 바로 몇백 년 아니 몇천 년간 내려왔던 신분제. 네. 그 신분제의 폐지를 선언한 곳이 바로 이 수정전입니다. 와. 노비가 없어지고. 와. 혹시 요즘에 상놈 집안 계세요? 상놈 집안? 상진이 형. 상자 들어가잖아요. 상자 들어가잖아요. 상놈 들어갔다. 오상놈. 오상형. 오늘은 상놈 할게. 네. 네. 오상놈. 아니 저희 집은 족보가 없더라고요. 설마요. 족보 없어요. 족보 없어요. 경주 출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경주 출신 이게 왜 이러냐면 네. 원래 양반의 인구는요 조선 인구의 한 7%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양반의 인구가 갑자기 60, 70, 80%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요. 껴들어들어. 뭐다? 돈 주고 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경주 출신 저는 솔직히 뼈대 없는 집안 같아요. 저도 좀 의심해 봅니다. 의심이 가요. 족보라는 걸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럴 수 네. 있는 게 90%의 확률로 그랬다잖아.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수정전에서 신문제 폐지가 없었다면 네. 저는 지금 도련님 그렇지. 우리 다시 모두. 한번 내가 업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진짜
수정전은 제가 가서 경건하게 감사합니다 인사 꼭 하는 곳이에요. 난 해야겠네. 100% 저는 양반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네. 7%밖에 안 됐었다고 하니까. 그게 갑오개혁 때 맞습니다. 1894년 네. 갑오개혁 때 바로 이 수정전에서 군국 기무처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다행이다. 그곳에서 네. 신문제를 폐지한다. 이것만 이곳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제도 폐지가 됩니다. 와. 시험 안 봐요? 네, 과거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더 중요한 거. 과부의 재가가 허용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는요. 네. 남편이 죽더라도 재혼이 불가했어요. 돌싱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 수정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대가 시작된 곳. 아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어떤 모습들이 선언된 곳, 네. 그곳이 바로 이 수정전이다. 그러니까 제발 네. 근정전에서 경회로 가실 때 영혼 없이 지나치시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이 이제 수정전은요. 수정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러네. 그럼요. 한글이 하면은- 만들어진 네. 곳이고. 신분제 폐지되고 그러니까. 과거 맞아요. 없애고. 그것도 이 서울 한복판에 네. 우리 집 근처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데. 와. 역사적 의미를 딱 둘러보시고 그 뒤에 살짝 가시면 짜잔 하고 경회로 나오니까 거기 사진 찰칵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장소 어디일까요? 다음은요 창경궁입니다. 네, 창경궁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창경궁에 가시면 제가 이제 찾아드릴 테니까 거기 먼저 가시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먼저 가셔야 되냐면 통명전. 네, 통명전. 통명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이제 먼저 가보시면 되는데 네. 이 통명전은 어떤 곳이냐면 네. 왕비가 주무시는 곳이에요. 뭔가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왠지 귀한 곳이. 그러니까요. 예, 네. 왕비의 침소입니다. 근데 이게 딱 보면 통명전이라는 그 한자를 못 읽더라도 네. 여기는 왕비가 사는 곳이야를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주변에 꽃이 유난히 많구나. 꽃도 많이 있고요. 네. 건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있는 그런 중요 전각은요. 네. 이 지붕 위에다가 하얀색 띠를 이렇게 두릅니다. 하얀색 띠, 용마루라고 하는데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 통명전에 가시면 그 하얀색 띠가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맨 위에 이게 없네? 네, 없어요. 어느 궁궐을 가나 네. 이 띠가 없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오. 그곳이 바로 왕비가 주무시는 곳이에요. 왜 없죠? 자, 일단 일반적으로 왕비가 있는 공간은 그 궁궐 배치도에서 중간쯤에 있어요. 네. 중간쯤에. 네. 굉장히 내밀한 곳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왕이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궁전. 중주. 중전. 중전. 중자가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중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래에서 이제 중전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위치도 있고요. 왕비의 침소에서 네. 가장 경사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출산 아니에요? 옛날 관점으로는 왕자가 태어나는 그렇죠. 출산도 그냥 출산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네. 남자는 양이잖아요. 네. 양 기운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이에요. 네. 이게 막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양 기운을 쭉 받으라고. 야 이유가 있구나. 예, 그리고 왕 자체도 용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용마루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왕비가 주무시는 공간에는 하얀색 띠 용마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궁에 놀러 가서 아이들한테 자 이제 왕비가 계셨던 곳을 찾아보세요 하면 저희는 바로 찾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바로 찾는 거예요. 오, 예. 용마루가 없는. 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통명전에는 이런 어떤 건축적 특징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이 스토리가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뭐죠? 우리나라 사극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왕은 누굴 것 같아요? 정조. 태종. 누구인가? 조인가? 정조.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그분이 왕이에요? 누구인가? 조선시대 왕은 아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가장 많이 말이만 등장하고 매우. 광고까지 찍으신 왕은 그분이 처음 아닙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은 정조. 태종. 별로 시청률 안 나올 것 같아요. 세종? 시청률. 세종도 아니고 의외로 별로 안 진짜 시청률 안 나와요. 의외로 별로 공부만 너무 하셔. 궁금하네. 저는 아니 연산군. 태종. 연산군 좋아요. 연산군 좋고요. 숙종. 왜요? 내명부의 싸움. 정답. 이거 봐. 장희빈.
숙종 장희빈. 사랑과 전쟁 이야기가 들어가야 내 인연 이게 들어가 줘야 맞아. 숙종, 내 숙종. 인연 이게 들어가 줘야 맞습니다. 어쨌건 이 숙종이 네.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건 거의 조선판 사랑과 전쟁. 그쵸. 아 요즘은 에로 부부라고 하나? 아, 네. 네, 어쨌건 엄청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솔직히 숙종께서 요즘 드라마를 보시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극에 의해 가지고 네. 숙종이 장희빈의 남자 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드라마가 이제 보여지니까 근데 숙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되게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숙종은 조선 역대왕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맞아, 셌던 맞아. 그런 왕이 이 숙종이거든요. 근데 숙종을 그렇게 여자들의 휘둘리는 그런 왕으로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숙종한테는 이건 역사 왜곡이요.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날 비하해. 맞습니다. 네. 이 숙종이 원래 부인이 인현왕후, 네. 인현왕후였는데 한 여자한테 푹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 장희빈. 장희빈. 원래 일개 궁녀 출신이었다가 네. 숙종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궁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희빈이 왕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랑과 전쟁판으로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네. 정치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당 정치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 장희빈을 밀고 있는 당이 있었고 네. 인현왕후를 밀고 있는 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드라마는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여자들과의 어떤 싸움 이걸 해가지고 드라마에 이제 시청률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희빈이 왕비까지 올라갔는데 권력 투쟁의 과정 속에서 장희빈을 밀었던 당이 몰락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결국 왕비 장희빈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 인현왕후가 복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희빈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칼을 가겠지. 이게 한번 권력의 맛을 봤다가 네. 이걸 놓치게 되면 맞아요. 이게 참을 수 없잖아요. 맞아. 인현왕후를 내 기필코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인현왕후 인형을 만들어 맞아요. 주술. 바늘을 꽂는 거예요. 유명한 장면이죠.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인현왕후가 머물렀던 공간이 통명전이에요. 네. 그 통명전 그 근처에다가 죽은 동물의 그 사체 이런 걸 묻어두기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저 위치에다 그럼 하신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그냥 확 저주를 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묻어갔다가 그게 결국 발각된 거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장희빈은 쫓겨났고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 그 정말 조선판 사랑과 전쟁이 가진 이 통명전에 그냥 막 잔뜩 묻어 있는 곳이니까 지금 저기 꽃핀 평화로운 사진을 보고 있지만 저 안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암투가 있었던. 이제 다르죠. 저기 이제 가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 통명전. 스토리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죠. 저 공간 앞에서는 그 아내분께서 네. 남편분 정신교육하는 공간으로 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이번 주에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 잘못을 했어요. 이번 나는 주에 하늘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자 이제 마지막 장소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소. 그곳은 어딘가요? 자, 그곳은요. 이곳을 또 빼놓으면 안 되죠. 덕수궁 가면 그냥 이곳이 보여요. 저기 모자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석조전. 석조전. 네, 석조전. 자, 사진 보시면 저 여기 보면은 국립현대미술관 떠오르거든요. 왠지 미술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갤러리 같은 느낌도. 이 참 독특한 곳이에요. 분명히 덕수궁에 딱 들어가면 옛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현대식 건물이 딱 나온단 말이죠. 이 건물은 영국인이 설계했던 네.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은 어찌 보면은 고종의 그 꿈, 네. 고종의 비전을 담고 새롭게 만든 그런 건물이거든요. 아버지 흥선대원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건 다 흥선대원군이 했거든요. 네. 1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20대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고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해요. 이제 진짜 정치인 혼자 고종이 남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고종이 선포했던 게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드디어 황제의 나라를 네. 선포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나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 나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비전을 담고 만든 건축물이 바로 이 석조전입니다. 이 의미 있는 건물이네. 그렇죠. 출발이네, 출발. 근데 사실은 이렇게 궁궐에 이렇게 이름 지을 때 다 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네. 의미가 네, 있거든요. 근데 석조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석 그냥 돌석이에요. 맞습니다. 돌석재에다 만들 조자. 돌로 만든 곳? 돌로 만든 건물. 왜 그랬지?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아닙니까? 심플하네요. 네, 그렇게 이제 지어낸 거죠. 뭔가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도가 네. 아니었을까. 아니 제국에 뭐 기치를 딱 걸고 좀 그럴듯한 이름 붙이면 얼마나 좋아. 슬로건이 없네. 그랜드 팰리스 뭐 이런 거. 돌집 이런 데네. 돌집. 그러니까 돌집 이렇게 불가마 이런 느낌. 사실 이 고종이 정말 이런 그 꿈을 갖고 이 건물을 만들었지만 그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죠. 네, 왜냐하면 일제 시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서 강탈됩니다. 그렇죠. 고종이 이제 이거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요. 네. 이거 부당하다. 이걸 세계에 알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일본에 의해서 발각되고 못하게 되면서 고종을 잘라요. 퇴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죠. 이러면서 순종이 이제 떠나면서 이곳을 경운궁이 아니라 고종이 남아 있으니까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의미에서 덕수궁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사실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이 노인이 되어버린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석조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석조전이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네.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층에는 그 역사관 박물관이 있고요. 그 1층에 올라오시면 접견실, 뭐 이렇게 만찬을 베푼다든지 접견실이 있고 그 네. 2층에 올라오시면 황제가 머물렀던 심전. 와. 예. 엄청 화려하네요. 예, 엄청 화려합니다. 예, 그런 공간이 있는데 가실 때는 반드시 네. 예약하시고 예, 가셔야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되는구나. 와. 고종이 꿈꿨던 하지만 이뤄내지 못했던 그 대한제국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근현대에서의 중요한 이벤트가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맞다. 이 덕수궁 석조전 있잖아요. 이게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그 곳만 아니고 우리 그 현대사의 결정적 운명을 틀어줬던 공간이기도 해요. 현대사요? 예, 현대사에서. 그러면 한국?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광복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이제 소련군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제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가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한반도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장소가 아.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와. 너무 재밌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알고 네. 궁궐에 가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네. 그곳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좋았던 화려했던 역사도 있지만 또 네.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각각의 공간마다 갖고 있는 정말 따뜻한 또 가슴 아픈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생님 꼭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